오늘은 지난 시간이어서 폐허 속의 핀 꽃 폐사지. 오늘은 아주 제가 이렇게 현장에 사진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사진들 굉장히 많이 가져왔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략 이렇게 스쳐가면서 제가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교가 신라 천년 역사 중에, 물론 992년입니다만은 천년 역사 중에 법흥왕 때 14년, 528년에 아마 이렇게 2차 돈의 순교대에서 이렇게 공인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불교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공인된 부분이 그때고, 그 이후에 500년가량 굉장히 많은 이런 스님께서 사사성장 탑탑안내행리로 표현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찰이 있었는데, 그 사찰은 대부분 불국사나 그 다음에 분황사 이런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폐사지로 묻혀버려서 정확하게 그 사찰의 이름이 잘 전해져 오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발굴조사에서 거기에 출토되었던 명문귀화라든지 정확한 문헌 기록이라든지 이 몇 곳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앞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붉게 표시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발굴조사나 그나마 위치를 알 수 있는 곳으로 표현됐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시대 구분에게는 대부분 다 삼국사기의 중고기를 따랐고, 이후에는 중대 하대는 삼국사기 기록에 따라서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유적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아마 오늘 이 시간은 실질적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진? 삼기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주 지역에 일본인 연구자, 오사카 긴타로 선생부터 시작해서 경주 지역의 사찰이 일제강점기 때는 한 110개 정도였고, 이후에 우리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경주 전역을 지표조사하게 되면서 한 180여 기. 그 다음에 이후에 개별적인 박방용 선생님 이런 분들이 더 추가를 해서 한 200개 정도가 이렇게 그 사찰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은 아마 사찰이 밝혀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찰만 밝혀졌다기보다는 그 사찰의 이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문헌 기록에 있던 사찰들 정리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그 중고기 중대 하대 한 100여 곳 정도 됩니다. 오늘 100여 곳 정도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한 7, 80곳 정도를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도록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흥륜사일 겁니다. 아마 신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사찰이 흥륜사입니다. 근데 이 흥륜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흥륜사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몇 차례의 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마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흥륜사다. 도대체 흥륜사는 어떠한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만 2년 375년에 유교와 함께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유교와 함께 불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근데 신라에서는 그 이후에 528년, 150년 가량 이후, 훨씬 156년입니다. 156년에 수출 따지면 이후에 이제 불교 들어오는데, 그럼 이러한 불교들이 왜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거의 삼국이고 문화 교류가 가장 밀접했던 시기에 왜 고구려에 비해서 신라가 156년이나 시간이 공인되는까지 이랬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은 나누어져 있어서 이 산맥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문화의 전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리적인 지형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라 사회가 정말 철저한 어떤 골품제 사회로 신분 체계라든지 이렇게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라 사회의 폐쇄적 또는 보수적 체제를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도 아마 지리적 영향보다는 종교적인 구도의 염원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어떤 상황을 대부분 다 극복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신라 사람들의 어떤 폐쇄적인 어떤 기본에 믿어왔던 토착적인 종교에 대한 어떤 아마
강력한 아마 이게 인상 때문에 아마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불교가 늦게 받아들였다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기타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그 이전 눌지왕 때 벌써 427년에서 457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눌지왕 때 아마 불교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박재상이죠. 미사은이라든지 복호를 위해서 일본에도 가기도 하고 고구려에 가기도 하고 여러 어떤 관계 루트를 보게 되면은 아마 이때 눌지왕 때 불교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통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불교에서는 불교를 공인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국가에서 이 국교로서 딱 이렇게 명시되거나 앞으로 이 불교를 그냥 국교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한 왕권이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던 뿐이지 암암리에 대부분 다 종교는 이렇게 퍼져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마 신라인들이 아마 끈질긴 교화 사업을 아마 진행됐을 거고요. 아마 이때 당시에는 모든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하층민들이 상층민들로 이렇게 보통 종교가 전파됩니다. 이렇게 하층민들이 받아들여서 보통 이게 최고의 왕권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종교인데 이 대부분 불교는 최고의 기득권층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하층민에 전파하는 것이 또 이렇게 특별하게 또 일반 종교의 포교와는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철저한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신분제도가 어떻습니까? 성골에서 진골, 육두품 있다 보니까 너무 태어날 때부터 신분제도 보니까 그 신분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스트레스를 아마 오늘 표현하면은 아마 스트레스일 겁니다. 이 신분을 극복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아마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부분이 불교의 아마 가장 중심이었던 윤회사상일 겁니다. 아마 이 현실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전생에서 내가 선업을 닦지 못했고 왕과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왕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전생에 부처나 왕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생했는데 낮은 신분으로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부분이고 오늘날 다시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부처님을 믿고 왕을 따르게 되면은 내세에는 다시 더 훌륭한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위안감, 아마 그런 어떤 내세 사상 때문에 아마 최고의 귀족층들이 새로운 신진 문화와 함께 정치적인 통솔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보통 생각하고요. 아마 그 과정 중에 그 첨단하게 이렇게 기존에 있던 기득권, 육촌장들, 그죠? 그러니까 신라가 이렇게 육촌장이 나누어 있어서 고구려나 백제처럼 강력한 왕권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육촌장, 육부 세력들과의 기득권 싸움에서 아마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마 흥륜사 사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하단부입니다. 19대 눌지왕 때 묵호자가 들어옵니다. 그죠? 19대 눌지왕 때 묵호자가 고구려로부터 일성군에 이르니 그 고을 사람 모래는 자기 집 안에 굴을 파서 방을 만들고 그를 거주하게 했다. 톡을 만든 거죠. 톡을 만들어서 거주하게 했다. 이때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어복과 향물을 보냈다. 이때는 양나라, 그죠? 기록으로 하면 양나라가 아닙니다만은 이때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어복과 향물을 바쳤는데 보내왔는데 신라 사람들이 향을 몰랐다. 향을 가져왔는데 이게 향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향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 향의 용도를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전국이 다 이렇게 이제 수소문을 하는 거죠. 수소문을 하는데 이제 그때 그 향의 용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묵호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묵호자가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향이라는 것인데 불에 태우면 그 향기가 매우 강렬합니다. 자기의 정성을 신성에게 통하기 때문입니다. 신성으로는 삼보, 불법승이죠. 삼보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만약 이것을 태워 소원을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겁니다. 향을 태워서 하게 되면 불법승에게 이렇게 신성에게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영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대부분 이렇게 사찰에 가게 되면 향을 굉장히 공양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신이 태워서 주변을 향기롭게 하고
초 같은 것은 또 자신을 이렇게 태워서 주변을 밝히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초와 향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약물로 많이 쓰죠. 또 그 가운데 이제 꽃 같은 거, 연꽃은 뭡니까? 흙탕물 속에서도 고개를 핀다는 상징적인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꽃을 보통 이렇게 공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풍습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때 왕녀가 그죠? 병이 위독해서 묵호자를 불러서 향을 피우고 병이 낫게 해줄 것을 비니 왕녀가 곧 병이 낫다. 그죠? 묵호자. 그래서 아마 모든 이렇게 그 묵호자나 뭐 아도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술에 밝았던 이유는 대부분 보기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 대부분 종교를 전파할 때도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신진적인 과학적인 지식과 의료 기술이 많이 가죠. 이 신진의 과학 의료 기술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의료 기술 이렇게 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이야기죠. 여기서 요 내용에서 좀 벗어납니다만, 그래서 처용 같은 사람들은 더 의학자라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처용이 주변의 역병을 물리치는 하나의 어떤 뭡니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역병과 관련된 아마 이렇게 어술인이 아닌가 이렇게 다양한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예. 이제 묵호자라는 사람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1대 비처왕. 21대 비처왕은 우리가 이제 소지왕입니다. 21대 소지왕을 이렇게 비처왕이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소지왕 때 아도라는 중이 모래의 집에서 왔는데 모습이 묵호자와 비슷했다. 아마 이런 스님이 착오한 게 아도의 모습과 모래의 모습이 이렇게 머리 깎고 비슷한 모습이니까 같은 사람으로 이제 이런 그 스님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뭐 아도와 묵호자는 전혀 다르죠. 만약에 아도와 묵호자가 이렇게 동일 인물이라면 우리가 불교를 그냥 법풍화 이전보다 훨씬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었어.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이런 스님이 아마 후에 여러 가지 사료를 모으다 보니까 아마 비슷한 모습에 아마 착오를 한 것 같고요.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아도란 중이 모래의 집에서 왔는데, 그죠? 아도는 5살 때 출가했고 16살 때 위나라에 가서 현창화상에게 강의를 듣고 배웠다. 이후 그의 어머니가 고구려인들이 불교를 신봉하지 않음을 한탄하고 신라의 불법을 펴라고 권하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그 승려였던 아도가 신라에 들어와서 경주의 서리에 살았는데, 그때가 미추왕 2년이었다. 미추왕, 그러니까 이제 눌주왕, 미추왕, 벌써 이제 법흥 이전에 그 벌써 이렇게 불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아도가 대궐이 나아가 불교를 신봉할 걸 권유하였으나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여 끊이어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다. 아도가 왔을 때는 벌써 고구려는 불법이 굉장히 성행했는데, 신라에 와서 보니까 신라에는 아직까지 불법이 전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신라에도 이렇게 불법을 믿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했지만은 일반 신하들이라든지 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졌다라고 얘기죠. 그 이듬해 선국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또 무당과 의사들이 치료해도 효험이 없었다. 그때 아도가 급히 대궐로 들어가서 치료하니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그죠? 왕이 크게 기뻐하여 그의 소원을 물으니 법사가 대답했다. 제게는 아무런 청도 없습니다. 다만 청경님의 절을 세워 불교를 일으켜서 국가의 복을 빌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경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청경님의 위치가 뭐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하게 되면은 대부분 흥륜사가 현재 경주 공업고등학교 부지를 우리가 흥륜사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경주 오릉에서 톨게이트에서 오릉을 지나서 오다 보면은 우측에 뭡니까 오릉 건너편에 보면 청경님 뭐 흥륜사 이렇게 되면 표현이 되는데, 그곳 부지는 아마 그 명문이 거기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 신라인의 미수라는 반쪽 잘라진 그 기와와 그 다음에 영묘지사라는 이 기와의 명문이 나와서 현재 흥륜사는 영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흥륜사는 최초적으로 지금 현재 황리단길 그 도로 맞은편에 끝에 있는 경주공업고등학교 이 서천변에 있는 것이 아마 흥륜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경리이죠. 청경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사천왕사 같은 데 어디 있습니까? 신유림. 그죠? 신이 노는 장소. 신유림. 그러니까 이제 신라 사람들은 굉장히 불교를 이렇게 공이 늦게 됐지만은 아마 그 공이 늦게 된 것에 대해서 고구려 백제에 한번 버금가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아마 그 불교적인 이야기가 벌써 신라에는 칠처가람,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마 7곳의 부처님이 계셨던 곳이 장소가 있었다. 아마 신라 불교가 늦게 공인됨으로 해서 아마 신라 사람들이 좀 더
백제 고구려와 동일하고 그보다 좀 더 빠르다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칠처가람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행간의 의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신성한 숲 청경림에서 이렇게 흑륜사를 짓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왕이 이를 허락하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명령했는데 그때 풍석에 매우 검사여 처음에 흑륜사는 초가집으로 지어 살면서 불법을 강요하니 간혹 뭡니까? 5점입니다. 간혹 천하 하늘에서 꽃이 떨어져 땅에 내렸고 그 이름을 흑륜사라 했다. 그래서 이제 2차 돈 이전에도 벌써 초가집으로 흑륜사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몇 차례 시도 끝에 요때 이제 왕이 죽으면서 다시 뭡니까? 흑륜사 초가집 흑륜사는 없어지고 후에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믿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첫째 아도가 흑륜사를 지은 것이 미추왕 3년이라면은 미주왕 3년이라면 264년인데, 그죠? 고구려에 372년에 소수림왕 때 들어왔는데, 이 시기는 거의 100년 정도 앞서니까, 요 부분은 아마, 기록이 잘못됐을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눌지왕 때 양나라에서 향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눌지왕 때는 중국이 진나라 또는 송나라에 해당한다. 송나라에 해당한다. 그래서 만약 양나라라고 한다면 법풍왕, 진흥왕에 해당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님이 삼국사기는 뭡니까? 김부식이 10명의 뭡니까? 도움을 받았고 2명이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8명이 자기를 보호자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는 11명의 그죠? 그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뭡니까? 연도 같은 거는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삼국유사를 쓰셨던 이런 스님은 평생 수십 년간 혼자 오로지 자기가 자료를 모으고 편집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 연도의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연도의 착오는. 왜냐하면 이분이 누구가 감수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학교 때 평생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던 사람들도 자기 혼자 있다 보면은 연대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대부분 있죠. 우리도 뭐 강의할 때입니다. 열심히 문무왕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뭐 신문왕 이야기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삼국유사의 착오점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이러는 묵호자와 아도가 모습이 비슷하다 하여 동일이 아닌가 추정하지만 이것은 이제 무리가 있다. 묵호자와 아도는 별개의 사람인데 아마 모습이 비슷하다 해서 아마 동일 인물으로 추정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법풍왕 이전에 두 왕인 자비마리칸, 그죠? 아까 지증마리칸 등의 시호를 보게 되면은 자비라든지, 자비, 불교에 있던 가장 중요한 뭔가 자비입니다. 자비라든지 뭐 지증, 그죠? 지증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마 불교적인 개념이 있다. 불교의 가장 핵심이 뭐 이렇게 자비 이렇게 대부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김춘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국의 공자의 가장 핵심인 춘추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들이 보여준 아마 것들을 보게 되면은 불교가 벌써 자비왕 때 들어왔을 것이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눌지왕 때 묵호자가 왔다면 아도는 실제 언제쯤 신라에 왔을까? 그죠? 묵호자가 왔다면은, 눌지왕 때 왔다면은. 그래서 묵호자가 온 이후 21대 비춰 소지왕 때에 왔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삼국유사의 서출지와 관련된 기록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21대 삼국유사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1대 소지왕이 천정정으로 행차를 할 때, 그 행차 앞에 쥐가 나타나서 사람처럼 말하기를 지금 임금님 위에 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까마귀를 보면은, 그죠? 까마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까마귀 날아가는 곳을 이렇게 쫓아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이 쥐가 사람처럼 이야기하니까 신기해서 병사를 시켜서 이 까마귀를 쫓아가게 하는데 까마귀가 한참 날아가다가 뭡니까? 이 병사가 연못의 앞에서 돼지 2마리가 싸우는 걸 보고 그게 이제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잠깐 까마귀 쫓아가는 거 잊어버리고 돼지 2마리 싸우는 것을 보다가 이제 돼지 2마리가 호련히 사라지니까 아차 까마귀도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되돌아가자니 곤란한 입장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연못 주변을 배회하죠. 연못 주변을 배회하는데 그 연못 속에서 글이 써져 있는 봉투가 나옵니다. 그죠? 개사, 2인. 열어보면 2사람 죽고, 불개, 그죠? 1인. 그러니까,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봉투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편지 봉투를 가지고 왕에게 바치니 왕이 이야기하죠. 굳이 열어봐서
두 사람이 죽을 필요가 있느냐? 열지 않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왕은 판단하지만 그 왕 밑에 있던 일관들이, 점치는 일관들이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임금님 죽으시는 거고 두 사람은 일반 백성들이 죽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본인이 죽기시니까 개봉하는 거죠. 개봉하니까 안에 글자가 쓰여 있죠. 사, 금, 갑. 솔사자, 금갑. 금갑이라는 것은 검은고 값입니다. 그러니까 검은고 값을 요즘은 이제 뭐 학생들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죽 가방으로 이렇게 두고 다닙니다만 예전에는 집에 가면 오동나무 괴짜 형태로 우리 엉덩이처럼 그죠? 이렇게 거기에 이제 넣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살을 쏘니까 그게 뭡니까? 왕을 시하기 위해서 분수승. 분수승이라는 것은 궁궐 안에서 수행하는 승려를 분수승이랍니다. 분수승과 이렇게 뭡니까? 그 궁녀가 임금을 시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그날 그 계기 이후로 뭔가 오곡으로 그죠? 까마귀와 뭡니까? 쥐에게 먹이를 주는 오곡밥을 주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자세히 행간의 힘을 찾으면은 벌써 뭡니까?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 쥐나 까마귀 이런 걸 대표하는 기득권 토착적인 신앙과 어떻습니까? 새롭게 궁궐에 들어왔던 분수승과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고구려처럼 불교가 바로 들어와서 뭡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신라에는 굉장히 뭡니까? 기득권적인 그 토속적인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뭡니까? 그 싸움에서 패퇴한 거죠. 아마 그 패퇴한 기록들이 아마 이런 곳에서 대부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눌지왕 때 이후에 끊임없이 불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토착 세력에서 이렇게 불교가 공인되지 못했다. 벌써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서출지의 설화들이 대부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국유사나 삼국사에 나오는 그 조그만 이야기, 모죽주란가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배경들 그대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반영돼서 그것이 노래로 또는 시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죠. 또는 설화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서출지에서 아마 불교의 토착신앙과의 싸움을 이렇게 대표해 주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흥륜사의 창건 연대는 적어도 눌지왕 이후인 5세기 중력, 그러니까 막 450년간 이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것은 아도가 흥륜사를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죠? 아도가 초가집을 지었죠. 이제 왕녀를 낳게 해주고 그 혜택으로 이렇게 그 청경림에서 이렇게 숲을 그 초가집을 지었는데 역시 뭡니까? 국왕이 죽으니까 국왕이 있을 때만 그나마 유지했는데 국왕이 죽으니까 뭔가 절도 폐사돼 버리고 또 흥륜사를 지은 지 얼마 후에 왕이 세상을 떠나자 나라 사람들은 아도를 해치려고 하였다. 법사는 모래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세상을 떠났으므로 마침내 그로 인하여 불법도 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묵호자나 아도가 먼저 고구려 사람으로서 고구려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신라를 전파를 하려고 했지만은 수없이 많은 전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토착 세력에서 졌어. 드디어 이제 불교가 알려지기는 알려졌지만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 삼국유사에 그대로 있고요.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신라사의 보수성과 폐쇄성 그리고 이러한 편견이 얼마나 지배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당시 신라 사회는 아직 육부 존장 중심의 부족 국가 형태를 탈피하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은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 불교라는 것이 아주 선진적인 문화입니다. 대륙에서 인도에서 발생했지만 중국 대륙 거쳐서 아주 이렇게 아직까지 미개하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부족 국가라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지 않았던 국가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신진적인 어떤 이렇게 문화가 들어오면 그 문화를 뭡니까 최고 상류층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통치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신라가 아직까지 6개 촌장으로 6부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고구려 백제처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국교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왕권이 확립되지 못한 부족 사회에서는 무속적인 그 원시 신앙이 성행되었을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러한 보수성이 쉽사리 불교를 용납하지 않게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폐쇄된 사회 제도를 뒤바꾼 일대 전환이 바로 2차 도의 죽음이었고 그것은 또한 흥륜사가 다시 재건립되는 그러한 과도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도의 순교로 다시 청경림의 공사를 이렇게 진행시켰고 드디어 진흥왕 5년, 그죠? 544년 2월에 역사를 마쳤다.
그죠? 528년에서 그죠? 수년에 걸쳐서 544년에 드디어 청경님이 완공을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이절에서 뭔가 대거와 항룡사. 그러니까 진흥왕은 이제 뭡니까? 진흥왕이 말년에 뭡니까? 흥륜사의 주지스님이 됩니다. 진흥왕이 신라의 영역을 가장 넓혔던, 여기 고구려 같으면 광개토왕처럼 신라의 영역을 가장 넓혔던 이 진흥왕이 황룡사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흥륜사의 주지스님을 있었다. 그죠? 그런 분들. 아마 이때부터 드디어 이런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죠? 절들이 별처럼 벌려 있고 탑들이 기레기처럼 연이어지는 불교 용성의 시대가 이때부터 진흥왕 시대부터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2차된 죽은 날 당에 이제 흥륜사에서는 항상 이렇게 불교 법회를 하는 부분이 있고. 진흥왕 말년에, 그죠? 진흥왕은 말년에 법운이라는, 그죠? 법운이라는 법명을 가집니다. 법운이라는 법명으로 흥륜사에서 절의 주지를 맡았고 국가와 왕실의 재앙을 맺었다. 그죠? 진흥. 불법을 흥하게 하는 거다. 불법을 흥하게 한다. 진흥한다. 그죠? 그러니까, 진흥. 그래서 요즘 진흥. 그 다음에 불국사 석굴암 창건 주역인 김대성, 김물량 재상 제바에서 태어나기 전 전생에 밭을 시주한 것이 흥륜사였다. 그래서 왜냐면은 흥륜사는 굉장히 많이, 첫 번째, 진흥왕이 사찰을 완공하고 말년에 본인이 거기서 주지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불국사 석굴암 지었던 김대성이, 그죠? 모량구 사람이지만 나중에 태어났을 때, 뭡니까? 흥륜사의 스님이 와서 시주 탁발을 권하는데 권선에 의해서 뭡니까? 가지고 있던 논밭을 다 바쳐서 본인이 죽으면서 시주했던 것이 또 흥륜사를. 그러니까, 불국사 지었던, 김대성 지었던 것이 이제 흥륜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김면 호랑이, 그죠? 흥륜사 탑돌이를 하다가 뭡니까? 여인을 김면이 여인을 만났는데 그 장소가 그것이었던, 그 장소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김면의 호랑이와의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흥륜사의 미륵 삼존상, 선덕의 왕대 선상, 김양도가 조성했다. 이런 내용들. 또 금당에는, 신라의 10성인, 성인의 형상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동쪽 벽은 아도, 그죠? 이차돈, 의상, 해숙, 안암. 서쪽 벽에는 표훈, 원효, 자장, 해공, 사파 등의 상징됐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 우리가 불국사 위에 가게 되면 뭡니까? 독립목을문학관이죠. 독립목을문학관. 독립목을문학관에 가게 되면 그 앞에 맞은편에 보게 되면 신라의 10성인 이라고 이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요게 뭡니까? 신라의 10성인들을 이렇게 동쪽 서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요 기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불국사 위에니까 이렇게 만들었죠. 아마 나중에 거기에 문학관, 독립목 문학 갔다가 그 주차장 같이 붙어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 요 10명에 대해서 이제 벽화 그리고 거기에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죠? 정화 홍계 쭉 있고, 흥륜사 이후에도 뭐 계속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흥륜사, 아마 경주 박물관에 가게 되면 아마 가장 큰 아마 석조 돌로 만든 뭡니까? 우물이 있어요. 석조에 물 담는 그릇이죠. 보게 되면 우리가 미술관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 정원, 야외 정원이 엄청 큽니다. 이제 엄청 크죠. 이제 흥륜사에 있던 것을 옮겨서, 뭡니까? 경주 동원에 가져갔다가 다시 이제 경주 박물관으로 그 다음에 이 장소에서 흥륜사는 아니지만 이 장소에서 뭡니까? 인명기화가 출토됐던 부분.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우리가 흥륜사가 신라 최초의 사찰이고 폐사지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장과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륜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 영묘사, 지금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영묘사지가 지금 이렇게 흥륜사로 되어 있죠. 흥륜사로 되어 있고요. 원래 흥륜사는 경주 고등학교짜리 원래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원사지는 황룡사 궁터 호림정 근처에 있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률사 역시 흥륜사의 뭡니까? 건립을 위해서 불교 공인을 위해서 2차 도리에 목이 잘렸는데 그 흰피가 쏟아지고 꽃비가 내리고 그 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백률사에 떨어졌는데 목이 떨어진 곳을 우리가 자추사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그 자추사 자리가 현재의 아마 백률사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포인트가 안 됐었는데 이게 좌측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톨게이트에서 들어왔어요.
쭉 경주 시내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입니다. 들어오는 길이고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보이는 부분이 아마 흑륜사 돼 있고 그 흑륜사 그 마당에는 현재 흑륜사 뭐 위치는 영면사입니다만은 지금 흑륜사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2차전에 순교비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2차전에 우리 경주 박물관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형태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추적해서 만든 부분이죠. 현재 영묘사지만 흑륜사로 전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이 떨어졌던 것이 이제 백률사입니다. 목이 떨어졌던 곳이 이제 백률사인데 여기 앞에 이제 대웅전이고요. 근데 지금 대웅전 앞에는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금당 안에 모든 분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깥에 이제 천막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 천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신라의 사찰 가람은 그 금당, 금빛 나는 부처님 계신 그 집이 금당입니다. 금빛 나는 집이 금당인데, 금당 안에서 자꾸 이렇게 설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법당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댔죠. 원래는 금당인데, 금당이 있으면 그 대칭되는 앞에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찰, 산에 있던 어떤 절의 배치도를 보게 되면 너무 좁은 공간에 이제 공터가 없기 때문에 요 바위면에 보면 우측에 바위면을 보게 되면 탑이 그려져 있습니다. 탑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요 뒤편으로 법당 그러니까 금당이죠. 그러니까 법당 뒤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법당 뒤편으로 들어가면 저 맞은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위면에 이렇게 탑이 새겨져 있는데 저게 또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본인들 이름을 새겨놨어. 1층에 어깨석에 이렇게 이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백률사에 가시게 되면은 그 앞에 천막이 있더라도 법당을 이렇게 돌아서 뒤에 벽면에 보게 되면 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져왔던 그죠 약사예리상, 그죠 백률사 약사예리상 대단하죠. 지난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동을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수 자체가 뛰어나죠. 예. 그래서 그 손모습은 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상을 대부분 만들 때 대부분 다 손은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접촉하고 끼워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입니다. 2차전의 순교비. 그러니까 이제 위에도 분명히 흑륜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위에 어깨석에 이렇게 가림막이라든 형태가 있었을 건데 그런 형태가 어떤지 모르고 이렇게 비어 있고요. 이게 육각형인데 일면 정면에는 순교의 형상을 표시되어 있고요. 목이 떨어져서 발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과 함께 꽃비가 내리고 흰 피가 우유빛이 올라가는 모습이 그대로 정면되어 있고 나머지 2면부터 6면까지는 거기에 불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차돈의 아마 내용인데 아마 그 내용은 삼국사 거의 다 마몬에서 반 정도는 판독이 안 됩니다만 그 판독되는 내용들 보게 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압축해서 대부분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마 바로 이차돈 선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의 293년 이후에 거의 300년 가까이 지나서 이렇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의 순교비죠. 백률사 석당이라 돌기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자 하기도 하고 또 2차전은 또 공량비, 그죠? 공량비라고 하기도 하고 1914년 백률사로부터 옮겨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제시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청동 약사예리상, 그 다음에 금동 약사예리상과 이제 공량비 이제 옮겨온 거 되어 있죠. 그리고 이면과 육면에는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구획을 지어서 글씨를 썼고 아마 각 면의 명문은 만면이 심해서 절반 정도는 판독되지만은 그 명문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죠? 특히 경주 이렇게 목인데 우리 장경호라는 게 목이 긴 토기라 이야기하고 단경호는 목이 짧은 것을 이렇게 단경호라죠. 항아리 호자 쓰니까 이제 이게 목 중에서 뭡니까? 백유 이렇게 흰 우유 같은 것이 이렇게 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이가 일장이나 높았다. 그러니까 목이 자르니까 흰 우유빛 같은 피가 이렇게 쫙 이렇게 버스 올랐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부분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거기 명문 내용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나오는 이차돈의 선사에도 순교 내용들을 대부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기록은 보통 보면은 헌덕왕 군영, 석당기를 비를 세운 것이 헌덕왕 군영, 이제 817년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거기 내용에 당헌종 원화라는 이렇게 명호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있죠. 연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헌덕왕 군영 817년, 그러니까
18년에 이렇게 보다 훨씬 더 이렇게 후에 만들어진 부분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역시 글을 쓴 사람과 글을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있고. 그 다음 이제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황룡사 대단하죠. 아마 황룡사는 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짧게 이야기하려고 짧게 하고 가급적이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룡사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임금황자이자 황제할 때 이렇게 황자죠. 황룡사 장육상조에 보는데 거기에 이제 황룡사를 만든 내용들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그 황룡사 장육상장조에 딱 그대로 있냐면은 신라 24대 진흥왕 즉위 14년 553년에 새로 대궐을 이제 월성이죠. 월성이 대궐을 본궁 남쪽에 지으려 할 때 거기에 황룡이 나타났다. 누른 황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불사로 고쳐 절로 고쳐서 황룡사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 빠지는 뭡니까? 누른 황자입니다. 이게 삼국사기 표제에는 임금 황자를 쓰고 거기에 사찰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는 누를 황자를 쓰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게 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황룡사 할 때 누를 황자를 쓰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황자를 써서 황룡사라고 보통 그렇게 이제 뭐 통일해서 대부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황룡사를 하고 기축년 569년에 다물사 17년 만에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진흥왕이 이제 7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1살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권력을 갖고 드디어 이제 자기가 이제 섭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궁궐을 월성에서 좀 좁으니까 좀 넓은 궁궐을 만들겠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진흥왕이 이제 영역도 굉장히 넓힌 사람이기 때문에 왕국도 넓히려고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게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궁궐을 확대하는 것이 뭐 무리라고 어떤 뭐 충신에게 간언을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사회적인 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왕궁의 계획에서 아마 사찰로 바뀌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17년 만에 만나요. 17년 만에. 그래서 황룡사는 나중에 선덕여왕 와서 뭡니까? 구층탑을 만들 때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90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황룡사의 왕국은 거의 뭐 90년이라고 보시죠. 한 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왕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황룡사의 역대 왕들은 뭡니까? 100명의 고수, 백고절합니다. 그죠? 황룡사에는 신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불교의 핵심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거기에 왕들이 자주 이렇게 그 직접 이렇게 그게 황룡사에 갔고, 그때마다 뭡니까? 아주 중요한 때마다 뭡니까? 아주 전국에 뛰어났던 승려 100명을 추천받아서 황룡사에서 이렇게 뭡니까? 설법을 엽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부분 뭡니까? 원효는 상주 사람입니다. 상주에서 지방에서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효는 뭡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폄하되고 이렇게 해서 이 황룡사에 나중에 뭡니까? 100명의 고승안에 들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죠. 아주 획기적으로 금강명소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왕들이 늘 황룡사에 갇혀 그래서 백고자회를 강의를 하고 그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신라의 선덕여왕 12년 643년에는 당나라 유학하고 돌아온 자장법사의 권유로 이제 불중탑을 만들죠. 황룡사에서는 뭐 황룡사 대종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성덕대왕 신정보다가 4배나 큰 황룡사 대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흔히 뭐 그 대종은 뭐 몽고 그 전쟁 시에 몽고가 경주에 들어와서 황룡사를 불태울 때 황룡사 장유상도 태우고 구층탑도 태우고 황룡사 뭐 사찰들 다 이렇게 금충을 다 태우고 근데 종이 아까워서 그것을 육로로 가져가기 어려워서 해로를 가져간다. 그래서 해로를 가져갔는데 문무왕릉 암덕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종을 가져오지 못하고 이렇게 풍랑에서 이렇게 묻혀져 버렸는데 아마 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종소리가 울렸다 해서 대종천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대종천은 우리가 1900년대 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지니까 1900년대 이전에는 대종천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동해구 지금도 동해구로 보통 표현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역사적인 것은 아마 후대에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달, 아사녀와 마찬가지죠. 물론 황룡사 구특은 백제의 장인 아비지가 만들었지만은, 그죠? 아사달, 아사녀 나중에 현진거 소설에서 이제 스토리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황룡사 대종은 아마 그때 당시 아마 불이 탔는지 어떤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 금당백에 솔고 그랬던 노성도, 그냥 흔히 많으십니다. 노성도도. 이제 이게 황룡사입니다. 오늘 좀 포인트가 안 되니 아쉽네요. 보통 여기 큰 사각형 테두리가 여기 그
280m 정도 됩니다. 280m. 왜냐면은 여기는 신라의 도시계획은 하나의 방이 140 곱하기 160m 사각형 블록이 됐습니다. 요 사각형 블록이 4개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8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60에서 280 여기 딱 돼요. 그러니까 사각형 구역에 도시계획 4개의 방이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장육상이 있는 가운데 보게 되면은 신라에는 금당 1탑이라 해서 탑이 하나에 법당이 하나인데 딱 되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고구려 스타일처럼 뭡니까? 여기 가운데 중심인 금당이 있고 좌측 우측에 또 뭡니까? 또 금당이 있습니다. 상금당 1타시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모서리에 보시면은 아마 여기에 아마 종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일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부러진 단간지조 위치했던 부분. 아마 여기 종각이면 우측이 종각이면 좌측이 아마 종루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담장 바깥으로는 이제 신라의 도시계획, 도시들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고, 아직도 이제 발굴 진행 중이고,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래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지금 황룡사 전시관도 만들어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의 장류상 앞에 있는 황룡사 장류상.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이 황룡사 구축 목탑자리.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죠. 우리 황룡사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빈터의 여유로움을 느끼자 굉장히 논란이 있고, 그죠? 또 종교적인 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렇게 뭡니까? 황룡사 장육상을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있죠. 그러니까 신라의 아름다움을 보도표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따듬고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 자리, 요 사각형 돌을 이렇게 뭡니까 드러내면은 뭡니까 사리가 들어있던 사리함이 있었다. 사리함이 있었고, 거기에 사리함에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좌측 우측에 뭡니까 이렇게 홈을 내서 빗물을 빼는 그런 배수 홈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 하부 구조는 우리가 우리 경주박물관 이렇게 답사 갔을 때 아마 하부 구조는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황성공원 앞에 있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뭡니까? 그 황룡사 구층탑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서울에 이제 광화문 앞에 이렇게 뭐 부처님 오신 날 때 대부분 저렇게 이제 구층탑을 다 만듭니다. 각기 다 모양을 다르게 만들죠. 그 다음에 황룡사 전시관, 황룡사 터에 있는 전시관에서 구층탑. 요거는 황룡사 건축 모형의 10분의 1로 만들어 10분의 1. 80m니까 한 8m 정도 되는 부분에 이제 구층을 만들었고요. 일부는 기와를 입히지 않고 내부를 볼 수 있게 하고, 여기는 또 2층에서 보게 되면 위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밑에서 보면 또 위에 높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 보문단지에 가면은 뭐 맞은편에 음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철강 회사에서 이렇게 황룡사 구축 목탑이 아마 크기라든지 사이즈가 거의 1대1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근사치에 갖는 탑이 아닌가라고 대부분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뭐 철강회사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이제 나무를 짓지 않고 이렇게 그 셔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뭐 아쉬운 점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여기 보게 되면 박물관장님, 뭐 시의장님, 뭐 백시장님, 그다음에 뭐 문화부 장관님, 뭐 그다음 국회의원, 뭐 제일 키가 뾰족한 누가 자주 보시는 용준 선생님, 문화인청장님. 근데 이분들이 와서 늘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들이 경주에 설명합니다. 근데 이분들 대부분 오면 이야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황룡사 구층을 복원하고 사찰 복원하는 개념에만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하죠. 이제는 복원하는 시대는 거의 끝이 나고, 이제는 여기에서 복원도 굉장히 그 정치하게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시대상들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마 여기에서는 뭡니까? 정말로 구도자의 길을 걸었던 자장스님, 그 다음에 또 그 황룡사 100명의 뭡니까? 그 승려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나중에 건강몽설 지면서 하나의 대들보가 된 그 원효스님, 이런 분, 그런 분들을 우리의 그 사상이나 구도자의 생각들을 밝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자장법사, 그죠? 황룡사에서 뭐죠? 자장법사는 굉장히 진골이요, 진골. 굉장히 진골 중에서 아주 높은 그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에 승려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최고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만 승려가 될 수 있다.
아주 이렇게 삼국 유사에 보게 되면 물론 하차 그 밑에 있는 천민들도 대부분 몇 명이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순도 높은 이렇게 그 예배의 대상자가 되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보게 되면 최고의 아마 이렇게 공부를 했던 지식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부분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자장법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승불교 철학의 극치인 환경의 도리를 도입한 최초의 학생, 철저한 어떤 학생입니다. 또 우리나라 처음으로 승려 생활의 규범과 원칙을 확립한 신라불교의 조직과 질서를 바로잡은 율사이기도 합니다. 학생이기도 하고 신라 승려들의 규범을 했던 율사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황룡사 구충탑을 만들자고 건립해서 뭡니까? 신라인들의 정신세계, 가장 이렇게 삼국시대에 어려웠던 시대의 신라인들의 그 정신계를 황룡사 구충탑, 황룡사와 황룡사 구충탑을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하나의 사상 정신을 이렇게 밀집시켰던 아주 대단한 어떤 이렇게 승려적 자장법사.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황룡사에서 찾아내야지 구충탑이 모양이 어떻고, 뭐 구조가 어떻고, 뭐 그러한 것보다는 사실 우리 시대상에서는 사실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폐사제에서 찾아야 될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효도에서 마찬가지죠. 황룡사에서 왕과 신하, 도인과 속인 등 모두가 구름같이 법당을 배운 가운데 금강산매경론의 뜻을 풀어간다. 그죠? 요 금강산매는 불교의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없어지고 7가지 나머지 있죠. 불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 뭡니까? 그 원효가 이렇게 주석을 하는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금강산매경론을 황룡사에서 경지를 하면 이야기죠. 위험과 격식이 있고 어려운 대목을 해석하는데 가히 망고의 원칙이 될 만하였다. 이때 원효는 시를 읊어서, 그죠? 그 황룡사에서 금강산매경론을 해석하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를 지어서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옛날 100개의 석가래, 백고자 이야기입니다. 옛날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는 참여 없었다. 주변 사람들 하도 질시하고 뭐 해서 참여하지 못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금강산매경론을 하니까 오늘 아침 하나의 대들보를 갈아주는데 오직 나만 하니 그 일을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만이 아니고 오만은 그르칠 염려가 있지만 자기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이 자신감. 그 자신감이 드디어 뭡니까? 아무데나 불쑥불쑥 술 먹고 뭐 고리 지르면서 불쑥불쑥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원효 스님이 뭡니까? 길 가면서 진짜 거지 행세를 하게 되면서 큰 박을 두드리고서 하면서 뭡니까? 정말 끄리낌이 없는, 그죠? 끄리낌 있자 무예. 그러니까 끄리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뭡니까? 그 원효 스님이지만 정말로 그냥 이렇게 뭐 지식 없이 그냥 바깥에서 뭐 이렇게 기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기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수행에서 얻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포부를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분황사, 그죠? 분황사는 그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분황사는 이게 분자가 아마 향기 분자인데 아마 선덕여왕 당시에 건립됐기 때문에 아마 선덕여왕 상징해서 이렇게 향기 분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아마 진덕여왕하고 뭡니까? 진성여왕은 굉장히 풍만했고 날씬했고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선덕여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지혜로웠다 딱 되어 아마 그 지혜로움을 아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향기로웠다 이렇게 되면 아마 향기 분자를 이렇게 쓰지 않았나? 제가 소설을 써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기도 하고 향기 나는 왕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원효와 잔향이 이곳에서 머물렀죠. 아마 원효 스님이 분황사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 원효 스님의 종파를 우리가 흔히 그 뭡니까? 분황종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해동종 이렇게도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분황사와 인연이 깊던 분이 원효고 또 저장 스님은 뭡니까? 당나라에 가서 8년 동안 뭡니까? 공부를 하고 또 선덕여왕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이제 8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할 당시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태화지를 지나가면서 이제 황룡사의 구충탑을 이렇게 짓게 되면 너희 나라가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9국 나라가 이렇게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와서 선덕의 왕에게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아마 그 분황사의 주지 스님으로 머물면서 아마 구상했겠죠. 내가 분황사에서 도로 건너편에서 저 넓은 황룡사를 마주보고 있는데 저 가운데 구층탑을 지을 것이라는 그런 설계도와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고, 또 그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분황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런 거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자장이라는 그 스님이, 또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열정과 공덕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분명히 황룡사 구층탑을 구상하고 만드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분황사에서는 굉장히 하단부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원효와 관련돼서는 광덕과 음장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효와 말 못하는 그 사복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거에 도천수 대비가가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우문이 전해져 옵니다만은 삼령변의정, 또 강고 4마리 조성했다는 거대한 약사상,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록들과 전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3층으로 남겨져 있지만은 아마 구층탑이었을 것이다. 아마 황룡사 탑이 구층탑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분황사 탑도 건축학자들은 7층 또는 9층이었을 것이다. 체감 비율로 봤을 때는 저는 아마 9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어떤 출입문들을 상징적으로 만들었고, 그 앞에 우물, 신라시대의 우물이 그대로 아직까지 전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령 변의정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앞에 이제 후대에 만들었습니다만 보강전. 원래 보면은 안에 약사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면 보통 약사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전에 다른 어떤 약사전이 주 부처님으로 모셔질 때는 흔히 이제 약사전이 하지 않고 보강전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전. 이렇게. 스님, 약사일의 부처님 계신데 왜 그 약사전이 하지 않아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보강전이 역시 약사전이기도 합니다. 주불로 모셨을 때 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원효 스님이 해동의 성자고 아주 뛰어난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라 시대에 뭡니까? 원효대사의 공적에 대한 그 비를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 와서 이렇게 비를 씌우고 시호를 내립니다. 화쟁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화쟁 원효 스님의 비가 씌워졌던 부분인데 지금은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원효 스님의 비를 바쳤던 대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추사 김정희죠. 추사 김정희가 이렇게 서치에 관심이 있어서 경주 지역을 굉장히 자주 오는데 그 비편에 뭡니까? 글씨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해서 몇 편의 비를 가져가죠. 몇 편의 비를 가지고 가고,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습관은 뭐랬습니까? 자기가 발견하면 무조건 돌에다가, 그죠? 추사 김정희 자기 이름을 딱 새겨 놓는다는 거죠. 진흥왕 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우측에 하단부에 보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죠? 화쟁국사 비적,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돼 있어요. 탁권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탁권했는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삼랑사, 그죠? 삼랑사 지금은 경주 이렇게 서천변, 형산강변의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대시장에, 시장에 있는 홍씨라는 가게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경흥법사 이야기 나오죠. 경흥법사. 그러니까 아마 문무왕은 아들에게, 신문왕이 이야기합니다. 경흥법사는 가히 국사로 삼을 만한 사람이다. 그 내 말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문무왕이 굉장히 아꼈던 승려가 이렇게 경흥법사인데, 그 경흥법사가 신문왕이 즉위하면서 뭡니까? 경흥법사를 국로, 아마 나라의 어른으로 모셨던 부분이고, 또 이 삼랑사에서 굉장히 법화경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풀이서 했었습니다. 소 등을 지었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전해져 오는 부분입니다. 아마 삼국유사에는 이제 경흥이 성인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 보시면은 이제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은 단간지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간지조 하나 있죠. 그러니까 단간지조 하나밖에 없고, 아마 요 일대는 아마 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져 오는 것이 우리 사찰님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랑사가 서천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형산강변은 서천이라니까 강변에 있었던 것이라 생각을 하고 단간지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성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경흥법사가 굉장히 이렇게 국가에서 대접받고 나라의 어른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라든지 의관가춤을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 이게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밑에 이제 시자들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뭐 말을 이렇게 그 준비해서 이렇게 행차 준비를 하려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하마대에 이렇게 남루한 스님이 이렇게 바리대를 메고 그 안에 보니까 물고기가 그 이제 가득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혐오스러운 물건들을 이렇게 지고 다닙니까? 라고 이제 시자들이 이렇게 뭐라 하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죠. 아니 다리 사이로 생고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것이 무슨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니까 경흥법사가 그 문을 놨으면서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말을 타고 화려하게 행차를 하는 것을 이렇게 계시로 나를 이렇게 교육시키는구나. 그 내용이 그 이후로 이제 말을 타지 않고 이제 걸어 다녔다. 이런 그러니까 경스님이 성스러운 성인을 만났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런 내용이 이제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석장사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제가 96년도 그죠? 96년도에 86년도하고 92년도에 제가 직접 발굴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6년도하고 92년도 되니까 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굴 조사하고 이렇게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돼 있다가 수차례 이렇게 발굴 조사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만은 그죠?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정비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아마 원래대로 제가 몇 년 동안 풀을 베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풀을 베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빨리 베야 된다 하면서 늘 시간 지나가네요. 그래서 원래는 꼭 한번 베도록 한다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전체 다 같이 가고 석장사 답사 겸 풀꺾기 운동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양지 스님 석장사에서는 뭡니까? 그 석장사라는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동국대학에 있는 것이 석장동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부분 행정 지명은 그 지역에 있던 사찰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다운도했습니다. 그죠? 다운도했으니까 이제 석장동 되어 있죠. 이제 부서학동 이게 수학사입니다. 수학동. 그러니까 양지 스님의 출신은 누군지 모릅니다.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그의 그 가계 내력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했듯이 양지 스님은 인도 승려인지 아니면 중국에 승려면서 인도에 여행했던 승려인지 아니면 신라인이면서 인도 여행을나 중국 여행을 했던 승려인지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아마 지금 보게 되면 아주 그의 작품이라든지 글씨 같은 걸 보면 흥유사에도 그렇고 이렇게 사천왕사의 탑 아래 또리를 신장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석장사 양지스님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경주박물관에 전해져 오고 저희가 발굴조사했던 그 많은 유적들이 다 아주 뛰어난 흙으로 만든 이렇게 탑과 불상들에 대한 이렇게 기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경주박물관에서 아마 보면은 1500년 전에 양지스님 작품들을 그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영묘사지, 그죠? 영묘사지, 그죠? 영묘사지. 그러니까 지금의 뭡니까? 흥류사에 있는 곳이 이제 영묘사라고 보통 표현하고, 그것은 이제 조선시대까지 제일 하단 보면은 1482년까지 아마 사찰이 있어서 영묘사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아마 1500년대 이후에 아마 폐사되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아마 근대에 와서 아마 이 자리가 아마 흥류사로 아마 이렇게 그 자리가 바뀌어져 버린 부분이죠. 에슬라인에 이제 미소란 부분이죠. 에슬라인 미소, 굉장히 뒤죠. 아마 이러한 이렇게 기와 끝에 수막시입니다. 수기와 끝에 달려있는 막시인데, 이 막시들, 우리가 뭐 집에 들어갈 때, 편안한 마음에 들어갔을 때 스트레스 받더라도, 이러한 기와가, 그죠? 처마 지붕 위에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면 아마 이렇게 씩 웃고, 아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마 씩 웃고 아마 집에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황복사죠, 황복사. 우리가 많이 봤어요. 지난번 낭산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황복사.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리가 어디 있으냐면, 그 2층 옥계석, 이렇게 상부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서, 이게 사리암 들어있습니다. 2층 옥계석. 보통 보면 사각형 탑신에 이게 보통 이렇게 사리암을 많이 안치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옥계석 위에, 우리가 나온이 5층석 탑도 이제 옥계석 위에 이렇게 보통 사각형 홈을 파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 탑이 이렇게 석가탑처럼 아니면은 석가탑처럼 세련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감사처럼 웅장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요 탑의 기준이 됩니다. 탑의 기준이. 왜냐하면은 요 탑 이전에는 여러 돌로 이렇게 1층 몸돌이나 1층 옥계석이 여러 돌로 이렇게 크게
이게 섞었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탑을 만드는데, 요때부터 하나의 돌로, 옥신과 옥해서 하나의 돌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이제 요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층 옥계석에서 사리하면이기 때문에 사리한 명문에 딱 보면은 692년에 딱 지었다. 692년에 딱 지었다는 그 탑의 절대 연동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자연과학이 굉장히 뭐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연대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여기 상대 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죠. 그 옥계석 위에 4층이 뭡니까? 이렇게 사리함이 사리함이 있고 요 사리함 위에 있는 뚜껑이 뭐냐면 사람 뚜껑이 뭐냐면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 글씨가 그러니까 그 18줄로 18줄이 한 20자씩에 그 18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그 신문왕이 죽죠. 신문왕이 죽고 근데 신문왕은 굉장히 우리가 불행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데 사실 가계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문무왕이고 뭐 할아버지가 태종무열왕이고 그런 면에서 아주 이렇게 족보가 대단한 명문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뭡니까 그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늘에 많이 가려졌겠죠. 그래서 이제 신문왕인데 신문왕이 이제 즉위할 때 문무왕이 죽을 때쯤 되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내부적으로는 이제 다시 통일하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알력이 있었던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무왕이 죽으면서 태자는 그죠? 내가 죽거든 내 관 앞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내 시신을 열흘 안에 성문 가장 바깥문 고문의 뜰에서 서역식으로 장례 치르라 있다 했습니다. 그만큼 삼국 통일에서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스럽다 보니까 역시 그 상례 기한 중에 왕이 됐는데 그죠? 가장 믿고 그 지원해야 될 장인이 김음돌이가 반란을 가능하면서 장인을 죽이고 뭡니까 왕비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니까 왕이 되는 즉시 그 해에 겪었던 자기 충격, 정신적인 충격을 이야기하면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그 후에 3년이 지나서 누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합니다. 이 두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죠 요석공주의 남편이죠. 요석궁에 있던 공주의 남편, 그죠? 김음은, 그죠? 이게 이제 백제와의 양산전투는 오늘날 양산이 아니고 충북 옥천 지역입니다. 옥천 지역에서 백제와의 싸움에서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죠. 장렬하게 전사하고 아마 그 요석공주의 아마 그 사이에 아마 655년에 전사를 하는데 아마 그때 복중에 아이가 있었네요. 그게 아마 그 아이가 자라서 연대상을 보면 한 31살쯤 되죠. 31살쯤 돼갖고 아마 신문왕과의 한 9살 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을 이렇게 두 번째 부인으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이하고 해서 아이를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이제 뭡니까? 정말 아이가 귀했고 정말 하늘에 뭐 삼국유사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아마 아이를 낳는 순간에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운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침침했다. 그래서 신문왕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면 아마 불길한 어떤 기운을 아마 그 삼국사에서 아마 이렇게 기록한.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조심하고 지내다가 6년 만에 죽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5년째, 6년 만에 죽는데 아이 태어나고 5년 만에 이제 바로 5살 아이를 이렇게 태자로 이렇게 효소왕이죠. 효소왕으로 이렇게 되기 전에 그 태자로 명하고 6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6살에 이제 효소왕이 왕위에 즉위해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재위하는데 그때 이제 정치라는 사람이 이제 어머니죠. 신목대우 이제 신목대우가 이제 아마 습정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신문왕이 죽어서 아들 효소왕과 신목왕비가 두 사람이 신문왕을 위해서 탑을 만들었다. 탑을 만들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후에 뭡니까? 이게 왕비가, 신목태후 왕비가 700년에 죽습니다. 700년에. 692년에 즉위를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 탑을 만들고 난 다음에 8년 만에 죽죠. 8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702년 만에 효소왕까지 죽습니다. 16살에 이제 왕이 죽죠. 그러니까 어머니 죽고, 왕이 죽고 하니까 그 이후에 누가입니까? 성덕왕이 이제 동생. 효소왕의 동생이 성덕왕이 이제 왕위가 딱 자는데, 그때 뭡니까? 이 성덕왕이 뭡니까? 이렇게 예형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왕비가 이제 그 신문왕 위에서 사찰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두 사람이 연이어 죽으니까 이 두 사람의 명복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 사찰에 살이하며 다시 뭡니까 무구정광다라니경과 뭡니까 금동불사를 한국을 넣고 그 황실의 기운을 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죠. 여기 요 내용이 이제 이게 그 뭡니까 그 성덕왕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뭡니까 효서왕하고 그 어머니가 둘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이게 탑을 만들고 사이 넣었다가 요 두 사람이 8년 만에 연이어서 죽으니까 이 동생이 왕이 되면서 자기 형하고 이제 그 전 왕비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뭡니까 다시 이제 넣어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역사에서 이야기죠. 아, 효서왕의 동생이가 아니면 첫 번째 쫓겨났던 왕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국사기에 동생이 왕위 이어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요 역사 기록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탑을 만들 때 이 탑은 어떻게 만들었고 연대가 어떻고 내용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탑을 연구하는 기준이 요 기준이 요 양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딱 불상이 딱 두 구조가 있습니다. 불상이 딱 두 구조가 있는데 요 불상하고 요 불상이 이제 좌상이죠. 그러니까 앞에 불상인데 요게 80번이고 요게 이제 번호명일 때 요즘은 보물로 안 따집니다만 요게 79번이고 그러니까 헷갈리게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야 어떤 게 나중에 효소왕이 넣고 어떤 게 신문왕이 넣는 거고 여기 학자들 개념하니까 제가 그 학자들 개념 보니까 아 요게 이제 양식이라든지 이렇게 그 연화대자에 올라가든지 이런 모습들 미소 이게 그 두상의 어떤 그 등심 비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입상은 아마 이게 먼저 692년에 넣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 보면 얼굴 자체가 풍만하게 돼 있고 이런 앉아 있는 이런 자세도 좀 이렇게 아주 세련된 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그 이후에 뭔가 그 4년이 지나서 706년에 아마 만들었던 추가로 넣었던 성덕왕이 추가로 넣었던 아마 것이 아닌가라고 보통 이렇게 그렇게 미술사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저도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대자 밑에 있는 대자하고 뒤에 있는 광배는 접착제입니다. 이거 결구할 수 있는 한 걸로 만든 것이 아니고 떨어져서 다시 이게 붙이는 거 형태되어 있어서 요거는 순금이 아닙니다. 금동이고요. 요 본체만 이렇게 순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아마 이제 지금은 경주박물관 전시 끝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마 이렇게 전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만합니다. 하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발굴조사에서 이제 옮겨뒀는데 이 거북 비석입니다. 거기 아마 사적비나 아마 비석이 되겠죠. 거기 보게 되면 등머리 귀가문 가운데 보면 임금왕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왕실의 기원을 아마 염원했던 아마 사찰했다는 것은 뭐 요 거북이 등모습에서 왕자가 새겨져 있는 걸 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굴조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일부밖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장해서 하다 보니까 민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은 뭐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발굴하고 아마 사적지 홍수사처럼 아마 정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운데 중에 나중에 이렇게 축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왕릉을 앞에 만들다가 미완성 왕릉을 만들고 거기에 왕릉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12상들이 그냥 축대에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그 감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사진 전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사진 카메라 들고 다닐 때 모습인데 그 황복사에 가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12상들이 이렇게 그 밭두개 이렇게 이었는데 뱀이 제가 말띠입니다만 뱀이 굉장히 아주 세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뱀이 굉장히 세련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걸 나중에 발굴조사할 때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에 묻혀 있는 거죠. 뱀 모습까지만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 보고 늘 하죠. 어느 지에 가도 요즘 정말로 카메라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카메라가 있어야 찍는데 요즘은 이렇게 휴대폰을 다 찍으니까 늘 같은 장소에 끊임없이 찍어 놓으면은 한 10년만 지나면은 사람들이 안 변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변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부터 뭡니까 그 12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굴불사지. 이 굴불사지는 이제 백률사 밑에 있던 서이죠. 여기 보면은 넘어가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 백률사에 올라가는 입구에 그죠? 견덕왕 때에 왜냐면 이 뒤편이 계곡이라서 지금 또 이렇게 뭡니까 토사가 지난해 그 뭡니까 토사를 이렇게 묻혀져서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 경덕왕이 백률사로 행차하는 가운데 중에 땅 속에서 연불 소리가 나서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이렇게 부처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팔굴자에서 굴불사라고 이렇게 그 이름 지었는데 아마 경대왕 때 조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굉장히 하는 부분이고요. 앞에 보게 되면은 아미타 서쪽 방향을 보고 있는 아미타 부처인데 거기에 그 좌입시간 그 우리가 봤을 때 우측에 있는 heb시장 바라봤을 때 우측에 있는 보살을 보게 되면 위에 보관이 얼굴보다 더 크게 돼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가분수 형태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남쪽에 있는 불상들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이렇게 아주 이국적으로 세련되게 굉장히 파키스탄 일대 지역이 나타나는 간다라 지역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부분들 사면에 있는 사방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주 보문단지 가는 사거리 분황사 사거리 그 건너편에는 지금은 뭐 전 도림사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삼국사기에 그죠 뭡니까 또는 그 삼국유사에 뭡니까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아니고 도림사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요 모습이 뭐냐면 조금 전에 분황사 탑입니다. 분황사 벽돌로 쌓았던 분황사 탑인데 그 분황사 탑은 동서남북에 이렇게 인왕상이 있고 뭡니까 돌이 세워져 있어서 대부분인데 여기는 뭡니까 그 북쪽하고 남쪽은 있고 이게 뭡니까 동쪽하고 서쪽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서쪽인지 동쪽에 한 세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요 한 세트는 우리 지난번에 뭡니까? 경주박물관의 정원에 있던 부분이 요거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미술관 안에 옮겨줬습니다. 아마 우리 지난번 답사갈 때 아마 요 상들을 보실 때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상을 옮겨와서 그러니까 요것이 4개가 되게 되면은 분황사에 있는 뭡니까? 모전 석탑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 다 바닥에는 그런 그 경작지 하면서 탑재라든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남아있던 뭐 인왕상 형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 박물관 있죠. 그 다음에 미탄사.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탈 중에 이렇게 추정하고 했습니다만 예전엔 전해져 온다 해서 전 미탄사였는데 몇 년 전에 그 불교 조계종 발굴조사단에서 조사하면서 기와의 미탄이라는 글씨가 생겨서 여기는 미탄 사지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무슨 이렇게 전해져 온다 해서 전자를 붙이는데 그것이 이제 전자가 떨어지고 이제 원래의 사찰명을 찾아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탄 사지 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난 시간에 여기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뭡니까 보문리도 역시 뭡니까 보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문리가 된 겁니다. 여기 보문사에서 북쪽에 떠서 보문사 북편 단간지주인데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 그죠 가을 보게 되면 역시 작가가 찍은 사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연암은 단간지주인데 위치가 어디냐라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단간지주 지금 보면은 경주 보문단지 가다가 남촌마을, 그 낭산 뒤편에 보게 되면은 신문왕릉이 있습니다. 마을로, 남촌마을로 들어간, 우리가 보문단지로 가다가 우측에 빠지는 길로 이러면은 순머리예요, 순머리 우측 빠지게 되면 신문왕릉이 있고, 신문왕릉에서 좀 이렇게 도로를 더 따라가면 논 가운데 연암문 단간지지가 있고, 나머지 그 뒤편 좀 한 500m 정도 더 가면 이제 보문사지가 있습니다. 보문사지가 있는데, 이 보문사지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논들판에 있습니다. 지금도. 논들판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뭡니까? 논두렁이 대부분 다 석재들이 이제 박혀져 있죠. 여기서 이제 보문사입니다. 왜? 요 가운데서 명문이 나왔어요. 역시. 보문사. 예전에는 보문이 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사찰 이름을 모를 때는 그 행정구역명을 따라서 대부분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소동에 있으면 노소동 고분군, 노동동에 있으면 노동동 고분군 이렇게 행정구역을 다른데 그 행정구역이 원래의 사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장항리 5층 석탑 이렇게 하면 장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항리 5층 석탑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은 행정구역상은 장항리 리자 붙여 5층 석탑인데 여기도 예전에는 보문리 사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 리자 떼고 보문사지 이렇게 명확하게 됩니다. 왜? 명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문사지에 있던 금당지죠. 금당지. 그리고 요 앞에는 목탑지가 있던 목탑 자리 2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에는 정말 이렇게 다른 지역 같으면 정말로 철책치고 보호하고 뭐 정비하고 이래 했을 건데 뭐 특히 경주는 뭡니까? 진짜 지천에 이렇게 사지가 널려져 있습니다. 지천에 사지가 널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뭐 황룡사 가서 황룡사 구중탑이를 생각하고 황룡사를 뭐 거대했던 장육상 생각하는 거 정말 보람있지만 그 속에서 아까 제 원효나 뭐 자장신료 이런 어떤 구도자의 수행을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의미가 있대. 사찰에 가시 앉아 있으면은 뭐 특히 뭐 가을날 오해 가면은 막 저 뭡니까 돌 위에 앉으면 따뜻합니다. 온기가 따뜻한 온기가 전해서 신라의 온기가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석조, 그죠? 석조 이게 돌 물을 담았던 석조입니다. 이렇게 그때 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목탑 위에 아마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사리를 모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근데 독특하게 연화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앞쪽에 동탑, 서탑, 목탑지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목탑지 위에 이렇게 홈이 있는 연화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문사 그 입구에 좀 떨어지면 보문사에 있던 단간지죠. 보문사의 단간지죠.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가 돼서 펜스가 쳐져 있고 이렇게 잔디가 식히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적지도 하나씩 이제 정비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사자사지 이제 그 삼층 석탑인데 지금은 경주박물관으로, 경주박물관 아니고 구경주역 앞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불국사 역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주역을 만들거나 역을 만들 때 아마 조경시설로 아마 주변에 흩어져 있던 석재들 가지고 탑을 하나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아마 이렇게 조경시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국사 여기 앞에 있던 그 탑들은 해체 수리해서 원래대로 가서 남산리 사지에 경주 남산 자리에 있는 남산리 사지에 이제 연불사라고 전해져 옵니다만 그 연불사에 복원돼 있죠. 복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 위치대로 찾아간 그런 탑들도 있고요. 아직도 사자사는 이제 원리치 찾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조경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죠. 3층 석탑이고 앞에 부처님도 같이 불상 같이 옮겨 있고 그 앞에 이제 여러 사각형의 뭐 대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배대석, 사각형 독특한 사각형. 이런 사각형들은 경주 교동, 우리 그 뭡니까 교동의 최김용 보신 거죠. 이렇게 뭐 그 석등이 있는 집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낭산입니다. 낭산 끝자락에 있는 사천왕사 지금 천막이 덮여져 있는 것이 이제 사천왕사지 발굴조사했던 당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길 가운데가 이제 철로가 이제 뭡니까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차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재를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파괴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이야기 표현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불교가 가장 압도적이죠. 일본은 아직도 불교가 가장 압도적이고 그래서 자기 나라가라고 염의식합니다.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많이 가져갔지만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지만 다 가져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언제 이 나라는 분명히 우리나라고 영원히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덜 가져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뭐 사천왕사의 맥을 끊는다든지 이것은 아니면 뭐 경주 남산에 있는 불상을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훼손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우리 손으로 파괴한 부분이고 요 철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철로를 가지 않으면 또 철로가 돌아가기도 힘든 부분이죠. 단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잘못된 거 샘플로만 뽑아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그렇게 딱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보호 시설이라는 개념들은 아직도 우리가 뭡니까 일본인들이 해놓던 그 법을 가지고 문화재 보호법을 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잘 돼 있다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히 뭡니까? 이렇게 사천왕사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이게 명문이 있는 기와를 발견합니다. 근데 한두 개 발견돼서는 아니죠. 왜? 한두 개 발견돼 그래서 옮겨올 수도 있고 요즘도 기와 여러 가지 옮겨하지만은 문헌 기록과 현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대비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명확한 사천왕사는 기록도 가장 분명하죠. 선덕여왕 위치의 표현도 있고 실제로 문무왕의 비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명확한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기와까지 나오니까 더 명확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언젠가는 뒤쪽에 있는 철길이 없어지고 앞쪽에도 지금 차량이 있는 부분도 다 이렇게 정비돼서 전체 하나가 복원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좌측에 이제 탑 하나만 이렇게 들어간 입구에 단간 지주고요. 이게 여기 좌측이 요 탑 부분인데 요 탑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 발굴 조사를 해서 지금은 그 서탑 동탑 서탑인데 서탑만 어떻게 했습니까? 요렇게 하나의 우리가 양지 스님이 나왔던 그 뭡니까
그 신장상들을 그대로 복원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사천왕사에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탑 밑에는 뭡니까? 아마 사천왕이 새겨져 있을 거라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팔부신중이 새겨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뭡니까? 개수 보면 뭡니까? 한쪽이 6개니까 4, 6에 24, 2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흔히 뭐 신장상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굉장히 이렇게 좌측 우측이 대칭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아마 옥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탑이 나누어지는 것이 망덕사 탑과 사천왕사 탑이 하나에서 두 개를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남겨져 있는 것이 가문사인데 대부분 앞에 만들어졌던 나누어졌던 목탑들은 다 이렇게 없어지죠. 조금 전에 했던 보문리 그 목탑도 없어졌고 망덕사 목탑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사천왕사 목탑도 없어졌고 언젠간 여기도 아마 이렇게 목탑 하나를 샘플로 이렇게 요 부분을 만들어보고 요 부분에 하자가 없으면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 그 끝이 끝나면 아마 이렇게 목탑을 하나 이렇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나무 숲이 있는 곳이 이제 망덕산. 잘 아시는 아마 사천왕사를 만들기 이전에, 그죠? 당나라를 속이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었던 망덕사. 악분기에게 우리 황금천장의 뇌물을 주면서 신라를 구했다는 망덕사였고요. 그 망덕사 앞에 있는 큰 강줄기에는 우리가 박재상, 뭐 삼국유사에는 김재상이라 합니다만, 이렇게 박재상의 부인이 뭡니까? 남편을 보지 못하고 들어왔던 벌지지 빗석이 씌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망덕사, 이렇게 금당자리입니다. 망덕사 금당자리.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당간지주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망덕사가 있지만 이 단이 있어요. 남쪽으로, 하천 쪽으로, 좀 전에 보셨던 하천 쪽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게 되면, 강 쪽으로 길이, 강변에, 강둑에 있는 길이 있고요. 요 부분 앞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논바다 있고,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불국사처럼, 중국어 배경처럼 계단을 올라가듯이 계단 없지. 요렇게 계단이 있었다. 계단을 받쳤던 기둥자리가 한두 개 남겨지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불국사처럼 단을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악분기가 왔을 때 아마, 사천왕사를 안내하지 않고 망덕사의 낮은 길 쪽으로 안내해서 아마 이렇게 사천왕사를 가리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호원사지, 그죠? 호랑이, 그죠? 우리가 흑륜사에서 탑돌이를 하던 호랑이 전해가 김연을 만나서 했던 스토리가 있죠. 그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좌측에 보게 되면은 이게 그 황성공원입니다. 황성공원이 궁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측에 나오는 이 도로가 경주시청에서 나온 거죠. 경주시청에서 나온 도로가 이렇게 포항 쪽으로 하는 이렇게 황성공원 앞에 이렇게 지나가서 나중에 그 시계탑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궁토로 이렇게 가운데 조그만 길이 있습니다. 궁토로 제일 위에 산이 이제 김유신 장군 동상인데 김유신 장군 동상을 따라서 이렇게 호림정원을 가는 이렇게 산자락을 가지 말고 저 갈림길에서 직선 이렇게 논도로처럼 생기는 길로 쭉 오면 제일 끝집에 파란색이 제일 밑에 있는 집이 이제 민가가 호원사입니다. 호원사인데 그 예전에 가게 되면 여기 집터가 있고 여기 뭡니까? 장독대로 호원사에 뭡니까? 잠시만 여기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장독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뭡니까? 산이 한 옆에 장독대를 그대로 그대로 이런 곳이면 경주입니다. 이러한 곳이 경주입니다. 우리는 그 탑을 장독대로 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은 정비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정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정리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마 보시면은 호림사, 우리가 그 사무실 알죠? 호랑이 전혀와 김연, 그죠? 흑륜사에. 그 다음에 황룡사의 서쪽에 있는 황룡사 담장 바깥에 서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도 보면 지금은 정비가 되어 있고 한데 여기 뭡니까? 그렇게, 사면의 사방 사천왕상들이 새겨져 있는 탑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룡사 전시관만 들어가지만 그 옆에 있는 뜰 같은 데 보게 되면 잘 가지 않는데 한번 걸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햇살을 잘 맞으면 아주 익살맞게 발바닥에 표시되지 않지만 이렇게 악귀가 이렇게 눌려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그 작가들의 묘미가 어떤가? 악귀가 발표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씩 웃는 미술, 발표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워 해야 되는데 씩 웃는 모습도 그러니까 참 신라 사람들 나중에 장학리 사진 나옵니다. 사자상 만들 때도 씩 웃는 모습. 야, 참 신라 사람 참 대단하다. 우리가 38대 원성왕릉 괴릉에 가봐도 사자가 어떻습니까? 공격성이 전혀 없고 씩 웃는 소리. 그리고 씩 쪼갠다죠. 씩 쪼개는 모습들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죠. 이게 창림사.
장림사는 이제 앞에 그 탑지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이렇게 명칭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아마 가셨던 분들 이게 숲속에 다 있어서 굉장히 찾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게 주변에 발굴 정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나무를 베내서 톨게이트 딱 들어오면은 경주 남산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언덕 위에 바로 이 탑이 하나 딱 보이는 것이 이제 장림사 되는 거죠. 장림사. 그러니까 여기 장림사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사면에 뭡니까? 팔부 신중을 새겼는데 그때 당시에 복원할 때는 완전히 다 복원하지 못하고 우리 지난번 경주 방문 갔을 때 여기 사천항사 있을 때 보게 되면 제가 어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안내문에 여기 뭡니까? 장림사 겁니다라고 보통 이렇게 안내문 돼 있다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것도 가져와서 이렇게 복원을 완전히 하게 될 겁니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이 가운데에 그 탑지가 있었는데 아마 추수하 김정희 선생님이 굉장히 학문 쪽에 호기심이 있어서 이 탑을 여러 번 오늘 같으면 도굴이지만 뭐 학문 쪽에 호기심이기 때문에 뭐 용서를 해줘야 될 부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뭡니까 장림사 이렇게 아마 탑지를 봤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추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전에 뭡니까 그 장림사 탑 앞에 이렇게 평지가 있고 무덤이 있고 지금 무덤 다 이장했습니다. 무덤이 있고 여기에 뭡니까 그 귀부가 하나 있습니다. 신라 최고의 문장가 그 글씨를 잘 썼던 뭡니까 김생이 비가 새겨져 있던 것이죠. 예전에 이제 지금은 발굴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2005년 정도에 답사 때 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보십시오. 측면이 거북 측면인데 우리 늘상 거북이 하면은 뭡니까 다 육각형 태종 무연왕처럼 반듯반듯하게 자로 된 것처럼 이렇게 쫙 돼 있고 하지만은 그죠? 아니면 거기에 또 아주 뭡니까 연암꽃처럼 이렇게 장식해서 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좀 이렇게 수준 떨어지게 한 게 있고 어떤 데는 거기다가 좀 소동아 씨처럼 왕자 이렇게 새겨놓은 것도 있고 하지만 여기 뭡니까? 김생 역시 최고의 명문장가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뭡니까? 거북이 어떻습니까? 아주 거북이 문양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이렇게 온화하게 이렇게 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월정교 저 반대편에는 최철 선생이 이제 월정교 이렇게 그 현판을 붙였고 여기에는 김생이 썼다는 글씨를 집자여서 했기 때문에 김생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창림사 앞에 있던 그 김생이 비. 그러니까 보시면 어떻습니까? 월자가 어떠냐면은 우리가 그 월정교의 밑에 그 교대 받침을 보기도 어떻습니까? 배 모양 주형이라는 배 모양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달도 고와 모습과 비슷하게 조잘 찾아와서 월자니까 조 찾아와 집자해서 저 모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걸 보게 되면은 정말로 김식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죠? 생각 많이 합니다. 청관사지, 김유신과의 러브스토리가 있던 청관녀. 그래서 청관녀는, 우리가 요즘 오늘날처럼 이렇게 김유신의 그냥 이렇게 그 사귀었던 여인인지 아니면 하늘의 제사 지내든지, 그러니까 청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하늘의 제사 지냈던 그 신녀로서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청관, 아마 그 청관과 이 청관은 다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명확하지 구분하지 못하지만은 김유신과의 관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청관녀 제일 뒤에 산이 선도산이죠. 거기서 그 청관사에서 보면은 발굴조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빈터에 탑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근데 탑이 한번 세부적으로 찍은 것이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보게 되면 밑에 계단 받침 이런 것이 아니고 연꽃 문양으로 탑에 어깨 받침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저희들 청관사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원래고 나머지 흰색 부분 대부분 다 뭡니까? 흰색은 다시 이렇게 정비해서 복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있는 부분은 몇 개 없고 나머지 대부분 다 복원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관사 역시 청관사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왜냐면 그 맞은편에 김유신과 관련된 유적 재매쟁이 있다 보니까 아마 청관일 것이다 생각하고 아마 분명히 월성이 궁궐이고 궁궐 주변에 아마 큰 도로에 김유신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재매쟁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 건너편의 중요한 사찰을 아마 청관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그 경주 남산의 천룡사. 낮술한, 여 뒤, 천룡사 뒤편 요즘 없습니다. 예전에 뭡니까? 이렇게 보리밥집 2개 있어갖고, 이제, 아마 낮술을 한 잔 먹은 거 아니에요? 자세가 어정쩡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찾다 보니까 제가 없는 게 없어갖고, 제가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응급처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곡사 깊죠? 안강, 그죠? 안강에 삼기산 이렇게 금곡사가 있습니다.
지금 또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길 자체가 이제 그 차량으로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가는 부분인데 나중에 늦봄에 이거는 계곡이 하도 깊게 있다 보니까 봄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늦게 오고 특히 여름 같은 거 하면 겨울에 물이 내려오는 곳이라도 진짜 서늘하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전에 와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찰들이 이렇게 건축물 들어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옛 고즈넉한 맛은 굉장히 많이 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광법사 부도라가 전해 오기도 하지만 아마 이게 뭐 부도라기보다는 아마 탑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1층 탑신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에 이렇게 감시를 파서 이제 사면에 사방부를 모셨던 부분이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나온리 지금 뭐 앞으로 이제 그렇게 경주 황성동에서 이제 금장 쪽으로 이게 큰 다리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만 이제 그 가면 아마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나온리에 있는 그 나온리 사지랍니다. 뭐 사찰 이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근데 거대한 데 가면 5층 석탑이고요. 기단 위에 딱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경주 지역에 5층 석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장항리 5층 석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거대합니다. 여기도 3층 옥계석에 하면 사리암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전에 보셨던 부분이 탑이 이게 허물어져 있는 도굴로 해서 허물어져 있는 부분이 다시 보수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경주에 3가지 기하고 8가지 괴한 그 3기 8교 중에 나온리는 항상 이끼 끼지 않고 흰 탑이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 다 탑에는 이끼 끼는데 이 나온리 탑은 이끼 끼지 않는다. 뭐 통풍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뭐 해가 질 늦가을에 가도 딱 이렇게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쉽게 바로 앞에까지 차량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오늘 갔던 곳에도 뭐 여러 곳이 차량이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위치만 알면은 요즘 이렇게 사찰 명문 우리가 교재에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치면은 대부분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보면은 있고요. 형국 뭐 아무도 잘 안 알려져 있는 남사리 그 계곡산에 가게 되면 이렇게 신라시대에 남들 정성 들여졌던 탑들이 있고 이 마을 입구에도 탑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탑재만 몇 개 있었는데 경주 박물관에 있던 경주 경찰서에 있던 정원에 있던 탑재들을 이제 원래 자리에 있던 것들은 남산이 가져가고 없던 것들은 이제 경주 박물관에 아마 성덕당 신정 앞에 이렇게 잔디밭에 기억자 행을 다 이렇게 진열해 둔 것이 예전에 경주 경찰서의 정원에 있던 그 유물들 다 이제 원상 복귀하거나 아니면 경주 박물관에 이제 이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힘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다 하면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여기 안개리 있을 거예요, 그죠? 안개리. 그러니까 여기 안개리 있을 거예요, 안개사입니다. 이제 여기 그 1999년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20년 전에 여기에 기와명문, 안개사라는 기와명문이 이제 확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가운데 커브터는 모서리에 있습니다. 커브터는 모서리에 대부분 조그맣게 담장으로 보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뒤편에 아마 석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주 당당합니다. 이제 하층 계단이나 연화대자석이나 중대석, 그 다음에 위에 앉아있는 분들은 청동 불상처럼 아주 이렇게 신체가 이렇게 날씬한 형태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측면이고 이제 역시 정면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눈이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눈을 많이 이렇게 파괴된 부분이죠. 언젠가 우리나라의 경주 남산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성령의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우리가 역사학자들도 그 기술을 받아들여 갖고 원래 모습들 데이터를 해서 하게 되면은 정말 옛날에 그 미술을 아마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우리 꾸준하게 아마 누군가는 아마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예사지 13층 석탑이죠. 아주 이렇게 특별한 탑입니다. 그죠? 일반 모형과 전혀 다르게. 아마 이렇게 13층, 아마 망덕사에 있는 목탑도 13층이니까 아마 13층과 관련된 것은 중국 황실과 중국과 관련된 어떤 탑들을 만들거나 사찰을 만들 때는 13층을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1층 옥계석만 이렇게 1층 옥신과 1층 옥계석만 굉장히 크게 만들고 나머지 2층부터는 굉장히 급속하게 딱 하죠. 그래서 나중에 여름에 안강 옥산서원이 가시면 옥산서원 그 뒤편 위에
뒤편에 이제 정의사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옥산서원 자리가 다 이게 절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완전히면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건축을 만들고 공터를 그 서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뭡니까? 소수서원부터 시작해 대부분 다 뭡니까? 사찰의 자리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사찰 건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대부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서원이 있던 것은 거의 뭐 대부분 그 사찰터라고 보통 되고 또 서원 주변에 대부분 다 뭡니까? 우리 뭡니까? 이게 탑이라든지 이렇게 불교 유적 때 그대로 병산서원이라든지 대부분 다 그런 주변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가문사죠. 가문사가 아니죠. 뭐죠? 이렇게 기림사에 있는 대적광 뒤편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사전이고요. 약사전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부분은 뭐죠? 난전인데 아마 석탑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거대한 뭡니까? 거대한 그 대적광재 있죠. 그 안에 그 장유상처럼 흙으로 만든 거대한 그 삼전불이 계신데 그 삼전불 중에 본전불이 나중에 이렇게 독을 당해서 거기에 들어있던 복장 속에 있던 유물들을 가지고 뭡니까? 성보박물관, 기림사 성보박물관에 보면 있고요. 그 기림사 성보박물관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종이로 만든 이렇게 건질보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바깥에 대부분 이제 금동으로 칠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대부분 금칠을 하는데 그 내부에는 종류 다 다르죠. 종이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뭐 금속으로 만든 거, 아니면 뭐 흙으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두드려보고 만져봐야 대부분 다 이렇게 어떤 재질로 만들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여기에 대죽광전에 가게 되면은 흙으로 만들었고, 요 안에는, 요 말고, 요 성보박물관에는 건칠보살상이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보게 되면 빠뜨려 버리는데, 기림사 구경 다 하시고 나올 때 화장실 맞은편을 보게 되면은 묘월당 김시습의 그 영정이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예전에는 그 경주 남산의 용장사에서 사당이 있었습니다. 용장사. 그러니까 이제 김시습이 경주 남산 용장사에서 최초의 한문 소설을 지었기 때문에 경주 남산이 일명 금오산이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금오신화, 금오산 신화죠. 그러니까 모셔져 있다가 나중에 기림사 입구에 있다가 지금은 여기에 기림사가 들어간 입구 쪽에 사당을 이렇게 모셔뒀죠. 거기에 이제 주련, 좌측부터 있습니다. 좌측부터 주련이 쭉 돼 있는데, 주련 내용이 아주 김시습이 가장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사청사후 주련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청사후 우한우, 그러니까 잠깐 개었다가 또 맑았다가 다시 비가 오고, 천도유연, 그러니까 하늘에 도도 이와 같은데, 황세연, 세상의 인심이 어떻겠냐. 그죠? 잠깐 개었다 비 오고, 개었다 다시 뭐 맑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도 이와 같은데, 일반 세상의 인심이 어떻게 되겠노? 얼마나 조속 변죽을 하겠노? 그 다음에 자칭, 얘야, 나를 이렇게 떠벌다니거든. 그죠? 변경해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헐뜯는다. 도면, 그죠? 나를 이렇게 이름을 구하는 것을 피하다가도 나중에 각구 위명이 그러니까 나를 서로 이름을 구한다. 명성 구한다. 처음에는 명성을 안 구한다 하지만 다 각자가 명성 구한다. 그죠? 이렇게 화개화사. 그러니까 이제 꽃이 피고 지는데 추나간 봄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죠? 이렇게 이제 산부정, 운거리 운산 부정일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산은 가만히 있는데 구름이 왔다 갔다 한다. 중심이, 산은 흔들리지 않는데 구름이 지가 왔다 갔다 한다. 세상에 있으면 이랬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내 것들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자. 수기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아 기억을 해라.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렇게 즐거움 찾아다니지 말고 내 앉아서 내 즐거움 찾아. 그런 사정사후가 이 주련의 익식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꼭 가시면 이 사정사후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문사죠. 가문사. 당대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전성기 때의 느낌이 그대로 이제 표현되죠. 그다음, 그렇죠. 좀 아쉬운 것은 이 고목 두 개 중에 고목이 하나가 죽었습니다. 한쪽을 밖에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고목이 살기 전에 사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죠? 이 경주 박물관에 있는 고선사 삼성, 원효 스님이 계셨던 혈사에 인접했던 고선사.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문사 탑이나 고선사 탑을 보면 장대하죠. 이게 통일신라 시대 전성기 힘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굳이 장식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매력이라는 그 사람의 힘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죠? 그 다음 그 옆에 서당화사. 늘상 우리는 거북이를 앞에만 찍고, 목자리도 앞에만 찍는데, 제가 뒤 엉덩이 있는 모습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엉덩이 있는 모습,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고, 꼬리 있는 모습. 그러니까, 고선사에서 가져왔는 서당화사.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서당이 오니까 원효의 원래 이름이 또 서당이라면 서당. 그래서 서당 화상 비. 그 아마 그 신라 시대에 고리 지었고 나중 고려 시대 와서는 이제 화쟁국사라고 시호를 내렸어. 화쟁국사 비 분황사 있죠. 서당 화상 화쟁 이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골구락 그죠? 골구락 그죠? 기림삽이라는 골구락. 그다음에 마동 삽지스다. 이 삽도 우리가 토함사 아래에 있는 그죠? 그 김대성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 고물을 위해서 지었던 사찰. 마동, 웅수사, 무장사, 그죠? 무장사. 그러니까 무장사 탑입니다. 정말로 무장사 탑은 정말로 이렇게 계곡, 무장사 가는 길 참 좋습니다. 그죠? 요즘은 등산객들이 굉장히 가을에 억새밭에서 많이 옵니다만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밑에 1층 탑신에, 오늘 1층 탑신에 이렇게 안상이 새긴 독특한 그 탑이에요. 안상이 새긴 있고요. 그 다음 옆에 뭡니까? 무장사 아미탑. 그러니까 여기에 면문들이 그대로 편들이 조각되어 지금은 편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편들이 새겨져 있고 복원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치훈의 4.3 별명이라든지 이런 비들이 다 끼어졌지만 어떻습니까? 끼어졌지만 탁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비가 있는 부분만 다 탁본이 있기 때문에 비가 있는 부분만 복원해서 그대로 형태를 만들고 비가 있는 부분만 글씨를 이렇게 옮겨 쓰였던 부분이고 이수하고 귀부가 있고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죠. 투구무자, 감출장자. 그러니까 그 문무왕이 삼구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무기들을 모두 이것에 묶고 그것을 무기를 또 녹여서 농기구로 했다. 그러니까 투구를 전쟁에 있던 병장기를 묻은 곳이라서 무장사 이렇게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끼어진 편 그대로 있고. 숭복사. 우리 알죠? 이 숭복사 농 가운데 이렇게 그 밖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뭡니까? 탑만 남겨져 있고 이게 최초의 4.3 비명, 4.3 비명이 이제 보이죠. 요 아래 부분에 있던 상두 기본은 우리가 경주 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입구 들어가면은 거기 뭡니까? 코너 모서리에 뭡니까? 상두 기부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 숭복사에 있던 귀부는 그대로 복원해 와서 여기서 만들고 비는 뭡니까? 탁본이 있기 때문에 그 탁본을 가지고 비문을 그대로 이렇게 복원해서 이제 복원을 한 부분입니다. 숭복사. 그 다음에 원흥사 요 탑이 이제 상탑이에요, 상탑. 상탑인데 굉장히 이렇게 밑에는 12지상, 위에는 팔부신중상, 위에는 사천왕상. 아주 예쁘게, 여기 김유신이라도 여러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등이. 그 다음에 이거사. 조금 전에 특별하게 선생님 오셨는데, 청와대에 아마 개방하고 아마 안내를 하셨다는데, 청와대에 가게 되면, 뭔가 아마 침류각이라서, 침류각. 침류각에 앉아있고 불상이 어디서 가져왔냐면, 여기 이거사. 여기서 가져갔던 부분. 그래서 이제 요것을 발굴해서 정비해서, 청와대에 있던 것을 여기 가져오자고 운동도 많이 하죠. 근데 운동도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 그렇게 흔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상을 청와대에 이제 갖다 주기도 힘든데 그거 있는 걸 와도 갖고 놓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제 불교계는 가만히 있고 여기 문화재 하는 사람들 갖고 오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는 걸 왜 갖고 오는데 그래서 사람들 생각도 안 하는 또 경주 남산 있죠. 그 뭡니까 거기 예당곡 있는 불상 야 넘어져 있으면 사람들 궁금해서 많이 오는데 그 세워두면은 경주 남산이 많은 불상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거 와 굳이 세우려고 하려고 이렇게 생각도 정말로 다양합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 모릅니다. 이게, 요 부분도 지금 일부 이렇게 샘플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사. 그죠? 아마 요 있던 부재들이 어디 있느냐면은, 부재하고 경주 남산에 있는 연불사학을 합쳐서 불국사 이갑회 했던 부분을 해체해서 하는 부분이죠. 부분들. 보되어 있습니다. 중생사. 그죠? 중생사 이게 거친 바위면에 이렇게 신장상을 새겼던 부분이고, 요 중생사에 있던 뭡니까? 11명 관시음보살상 이제 옮겨온 거죠. 머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나중에 기념해서 요 앞에 빗석에 이렇게 새겨뒀습니다. 머리와 몸체가 떨어졌던 것을 이렇게 조합했다. 이게 청군리 삼층석다. 청군도 우리 보문단지 놀이공원 맞은편 들에 보게 되면 청군이 있습니다. 1000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청군리 삼층석. 요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정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용명리 사지입니다. 용명리 지금 행정구역은 용명리 근천 지역에 있는 용명리 그 사지죠. 아주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간사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정비되어 있습니다. 남간사지
예전에 보십시오. 저게 보물입니다. 보물에도 불구하고 뭐 경주는 저 정도 뭡니까? 경작기 트럭을 다닙니다. 별로 중요한 펜스. 요즘은 이제 저게 계속 보이시니까 시에서 이제 펜스를 쳐놓고 이제 딱 이렇게 논을 사들려서 되겠습니다. 예전에 요 오만 보이 다음에 기회 보여주면요. 그게 뭡니까? 수학할 때도 다 트럭테도 있고요. 뭐 굉장합니다. 이 보물입니다. 보물. 지금 이렇게 정비대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선도산, 선도산, 백도산. 선도산 맞은편, 우리가 지금 여기, 요 고개 넘어서 가다 보면 율동리가 있습니다. 율동. 그 맞은편을 보게 되면 백도산이 마의 삼전벌인데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이렇게 돼 있고요. 삼전벌. 그 다음에 동천동 우체국. 요 맞은편 동천동 우체국 건물하고 붙어 있는 여기 조금 하면 놀이터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렇게 놀이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요 불상이 있는데, 탑이 있죠, 탑. 이제 독특합니다. 왜냐면 요 탑 흔적인데, 여기 보면 동서남북의 사방거리고 밑에 연꽃 위에도 한 돌로 만들고 연꽃 문양 여기 아마 3층에 탑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냥 우체국 동천동 우체국 벽면에 그 놀이공간에 애들 노는 놀이공간이 있다는 거죠. 동천 앞에서. 그 다음에 청군동에 있는 뭡니까? 청군동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앞에 그게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그 앞에 보게 되면 주차장 공원 옆에 이제 또 폐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항리, 그죠? 한수원에 가기 전에 사이길, 포함사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들고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이렇게 보시는데, 그냥 새롭게 난 도로 가면 안 보이시고, 옛날 무길로 이렇게 넘어가면 보이는, 되죠? 이렇게 부분입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은, 둘 다이나마이트 터뜨려버려서, 밑에, 가운데 있는 조탑들 계곡이 떨어져 있는 것을 올렸어요. 제가 대학생 때마다 저기 다 계곡에 또랑이 바뀌어야 되면서 이제, 올렸고요. 제일 끝에 보게 되면은 불국사에 탑 뜯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양들 아주 이게 이제 불상대장입니다. 불상대자가 있는 부분이고 제일 끝에 보면 사자상이 있습니다. 사자상 좌측에 나머지는 다 깨졌는데 저 사자상만 굉장히 이렇게 안 낀. 요거만 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를 윤돌 만듭니다. 아주 앙증맞게 남들처럼 이빨을 이렇게 송곳니를 내갖고 막 스탠바이하고 달릴 준비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아이처럼 우리끼리는 아톰 사자라고 보통 아톰에 예전에죠. 그러니까 아주 해를 나눠내면서 이빨을 보시면 이빨이 있긴 있는데 이빨을 뭐 뺄 수가 없고 이빨이 약간 표시되고 이게 이제 백신라인들이 진짜 미적 강상이네. 그 다음에 요거 지금은 아마 경주 박물관 가면 없을 겁니다. 요 불상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요 불상이 끼어진 불상이 조금 전에 요 위에 세워져 있던 것을 파편이니까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지금 아마 없애고 보존 처리돼서 언제나 여기 다시 복원되었어.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화불들 정말 예수님 같이 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답사를 넣다면 뒤에 보십시오. 저기 뒤에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마지막 선에 표현이. 근데 어느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뒤에 소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 예, 우리가 늘상 그래서 이제 좀 아쉽고 관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질 때는 한꺼번에 없어질 때는. 없어질 때는 한꺼번에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고 나야 굉장히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근데 선생님들은 참 좋습니다. 왜? 지금 또 우리가 알려져 있는 폐사지를 가게 되면 그 폐사지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영감이라든지 그 황홀한 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언제가 조금 지나면은 사람은 자꾸 다듬고 하다 보면은 정말 원래 원시적인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미적 감을 못 받을 경우가 있죠. 선생님 아주 기회가 좋으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